우리나라는 뭐가 있냐? 난 장준영 감독 영화 봤어요? 1987? 아니요. 1987은 꼭 봐봐요. 아, 1987은 꼭 보는 반드시 봐야 될 영화. 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영화를 보여주는데 1987 장준영 감독의 나는 되게 잘 만든 웰메이드 영화라고 봐요. 민준아. 이게 1987년 1월에 발생한 박종철 고무치사 사건을 그리고 6월달에 이한열 죽음,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받아 난 6월 민주항쟁까지 우리 현대사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1987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구나. 직선제 하자고 대통령. 그치. 그래 넥타이 부대. 이때 당시 지금 모든 권력은 누가 좌우지하냐면요. 두 사람이 이 데모 현장에 나오면 끝났다 그래. 누구야? 첫 번째 직장인들이 나오면 끝난 거야. 직장인들. 더 중요한 사람도 그냥 10대들이 나오면 10대들 나오면 그 데모는 끝났다고 봐. 10대 양. 이때는 넥타이 부대하고 이 10대 애들이 중심이 돼서 나오게 된 거죠. 10대가 나온 거. 이 정신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1987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거야. 맞아. 이 분수대. 이게 이 소년이 연대에서 이거 분수대 이게 굉장히 문장이 있어. 한번 나중에 읽어봐요. 분수대를 틀면 분수대의 분수를 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신고했던 진짜 여자가 있었다는 거야. 왜냐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이 10일 동안에 죽었던 분들에 대한 그 한마디로 애도를 해야 되는데 왜 분수를 틀고 있냐? 그래서 그냥 아픈 얘기지. 이 상징적인.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1980년대, 1987년은 그래서 헌법이 1980년 5.18의 정신이 꼭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내가 오늘 이 장표들을 일부러 넣은 게 요즘 너무 답답해서 그래. 그러니까요. 답답해서. 그리고 이거를 보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 5.18 죽은 자와 산 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한강이 얘기했던 그 말 자체 좀 정확한 어딩은 아니겠지만 죽은 자가 산 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난 오늘날 응원봉이라고 보거든. 어쨌든 너무 무거운 얘기로 갔네.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버클리 마브라는 이거는 갑자기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흑인 애들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그 바브의 첫 한마디로 그 표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전통적인 방식의 잡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히피가 그 문화를 이끌었던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잡지가 나오게 된 거죠. 병창과 최신 무기로 혁명을 꿈꾸는 펠제스타인, 병참과 최신 무기, 한마디로 병창과 최신 무기로 혁명을 꿈꾸는 펠레스타인은 운동가로서 징집 반대 시위를 실행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반전 시위의 중심이 일으키는 사람이 이제 펠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 펠레스타인은 1968년 여름 버클리 바브지의 공학과 혁명에 대해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광고를 내놓게 돼요. 지가 군사 편집자가 되면서 여기다 광고를 내. 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찾고 있다. 그래서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 나중에 범죄자가 됐나 봐. 어쨌든 이 주드 미로는 금발의 여자를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찾아온 거야. 1960년대 사회적 혼란에 의지할 곳을 찾았던 주드 밀론이라는 금발인이 남자친구가 이제 원래 남자친구가 되게 유명한 에프레임이었거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리 펠제스타인과 같이 이 사회운동을 일으켰던 그 에프레임이 동부로 가버렸어. 돈 벌려고. 동부로 가서 그래서 야, 씨발 남자친구 없는 사이에 야, 남자나 다시 만나볼까? 심정으로 얘를 찾아온 거지. 그래서 얘를 찾아왔어. 이 펠제스타인. 근데 괜찮게 생겼는데 근데 매력을 못 느꼈나 봐. 그래서 그 뭐지 사귀진 않았대. 사귀진 않았대. 그러니까 지 남자친구가 더 괜찮았나 보지. 그래서 아니면 얘가 공돌이일 수도 있어. 여자도 모르는 공돌이여 갖고 전자공학과 나왔으니까. 전자공학과 나왔으니까 이제 전혀 그런 쑥맥이었던 거지. 그래서 주드 미론이 와갖고 막 원래 좀 어떻게 보니까 이 남자로서 매력이 더럽게 없는 애구나. 그래서
동료로서는 괜찮다. 너는 그냥 동료자. 대신 나중에 남자친구 내가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동부에 있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결국은 그 서부로 다시 오게 돼서 그 얘가 이 여자애가 남자친구 에프렘을 소개시켜줘요. 그 둘이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는 거죠. 에프렘이 왜 근데 동부에서 다시 왔냐? 뭐야 이거? 이거 어느 대학교 같아요? 이거 MIT? 맞아. 와우. 근데 캡틴 아메리카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걔네가 어제 밀덕들이 많아가지고 캡틴 아메리카 있는데 이걸 일부러 상징적으로 갖고 온 거예요. MIT의 모든 재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실 군사 비용에서 나왔었어. 컴퓨터 재원이 컴퓨터 비용 컴퓨터를 제작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모든 재원이 국방부에서 거의 다 나오는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에프레임이 사실은 거의 환멸을 느낀 거야. 야, 우리가 말했던 이 기술이란 게 미국이 최첨단 기술, 컴퓨터 기술이란 게 다분히 군사용을 만들기 위한 한마디로 도구역 지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기 환멸을 느껴서 MIT에 있는 동부에서 다시 어디로 왔냐면은 서부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군사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 누구야? 리 펠젠스타인은 밀덕이었죠, 밀덕이어서 얘 둘은 성향이 안 맞았어. 야, 나는 반전주의자, 에프레임은 반전주의자. 근데 리 펠젠스타인은 사회주의자이긴 했지만 얘는 인턴도 원래 거기 군대로 인턴을 가려고 했었잖아요, 리 펠젠스타인이. 그래서 근데 잘렸잖아, 자기 아버지 공산주의자에서. 그래서 얘네 둘은 사실 맨 처음에 만나서 그렇게 많이 싸웠대. 야, 혁명이 이렇게 병참이 중요해. 야, 어떻게 힘이 없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 리 펠젠스타인은 이제 기술, 군대 여기에 이제 천착했던 거고, 에프레임은 총을 만들기 위한 컴퓨터가 뭐가 중요하냐? 사람 죽이기 위한 컴퓨터가 뭐가 중요해? 안 싸우면 되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동부 보스턴에서 난 일로 왔어. 근데 네가 그딴 소리를 해? 얘네들이 처음에는 막 엄청 삐거덕거렸대.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이거 알짜가 빠졌네. 리소스 원이라는 1970년대 초 레이 팔젠스타인은 기술 덕후 집단인 리소스 원에 가담하게 돼. 왜냐면 걔는 기술 덕후거든. 공대 출신이고. 그래서 리소스 원은 미신을 같은 사회를 기술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마디로 기술은 미신이 아니다. 기술은 미신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그 지식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게 기술이다라는 거를 리소스 원에 원래 주창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포 더 피플이야. 인민을 위한 기술. 그래서 프로핏이 없는 거지. 이익이 없는 커뮤니티고 그룹이고 쉐어링 인포메이션 앤드 스킬. 이거 하면은 약간 나중에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오픈소스요? 그렇지. 오픈소스도 굉장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버클리 대학교가 오픈소스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다 버클 거예요. 그 중요한 역할. 큰 역할이 MIT는 뭐가냐? FSF. 맞아. FSF가 있고 버클리 쪽은 이제 버클리 오픈소스가 있고 그게 리눅스 쪽은 이제 그 MIT 쪽에 거의 좀 같이 했었던 거고 이쪽은 이렇게 된 거죠. 리소스원은 기술로 수수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회 전반위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왜냐면 쉐어링이 중요한 거니까. 쉐어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하려고 지식적인 부분을 공유했던 헨리 8세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백인 사회를 미국에 가장 두텁게 만든 것은 TV의 공급도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지식은 공유돼야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게 바로 리소스 원의 기치였던 거죠. 리소스 원 회원들은 이제 트랜스 아메리카사를 설득하여 구형이 된 이게 사실 이 SDS가 저번에 말했던 우리가 제록살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그 정치지 했던 그 큰 회사를 근데 그 회사 만든 회사 컴퓨터인데 한번 성능은 안 좋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게 엄청 구질구질한 컴퓨터를 그 빈 깡통을 갖고 왔어. 그러니까 대여를 해줬어. 그들은 이제 SDS 이제 940인데 그 SDS 940 컴퓨터로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쓸모로 이제 찾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갖고 왔으니까 SDS 940 이 컴퓨터거든요. 아무래도 껍데기 갖고 온 거야. 1969년 SDS는 컴퓨터 회사를
2억 9천만 달러에 인수하는 게 이 회사가 어디냐? 이 제록스야. 이 제록스인데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피터 도이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MIT 해커 12살의 해커가 된 MIT 그 TMRC라고 있잖아요. 테크 모델 레일로드 클럽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했던 해커. 네. 그 본산지에 12살의 애가 거기서 코딩으로 인정받은 애였던 거죠. 피터 도이치맨이 근데 어디로 나중에 서부로 와갖고 어디로 들어갔냐? 제록스 연구소에 제록스 연구소에 얘가 이제 거기에 직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인턴인지 직원으로 들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근데 또 버클리 대학교로 졸업했나 봐. 10대 때는 MIT 있다가 20대에 어디로 가냐면 캘리포니아 가갖고 거기 버클리 대학교 공대를 가서 리 펄젠스타인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리 펄젠스타인 이해가 되죠? 네. 리 펄젠스타인이 약간 구조적으로 보면은 MIT 해커 중에 한 명이 피터 도이치. 얘가 동부에서 서부로 온 거야. 동부에서 서부로 와서 대학교로 갔는데 거기 버클리 대학교, 버클리 공과대학교였고 그때 누구를 만났냐? 리 펠제스타인이 만나게 된 거죠. 리 펠제스타인 만나서 같이 뭐를 했냐? 피터 도이치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뭐를 갖고 왔냐? 오퍼레이팅 시스템 리소스 1에 아까 말했던 그 컴퓨터에다가 이거를 안에 있는 OS부터 다 지가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대단해요. 아니 천재였으니까. 피터 도이치는 12살 때 이미 MIT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야, 너 인정. 그러면은 해커로 입문해 준 거야. 대단하다. 이 워낙 유명했던 애인 거죠. 12살에 컴퓨터 구겨도 됐을 텐데. 그래서 이 펠제스타인이 가장 유명해. 우리의 오늘의 주제 기술의 사회화를 꿈꿨던 거죠. 펠제스타인은 사람과의 소통하는 것이 재능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아까 전에 여자에 있어도 여자 못 꼬셨잖아. 아까 저기 밀혼 여자애도 못 꼬시고 그래서 나는 그냥 공돌이구나. 그래서 해커로 무기 돌아가 지하 창고에 있는 SDS에 그냥 몰입한 거야. 피터 도이치하고 같이. 펠리스는 컴퓨터에 몰입했지만 컴퓨터 그 자체에만 탐미하진 않았어. 왜냐면은 자기 아버지 공산주의자였고 사회를 어떻게 혁명을 일으킬까에 대한 거를 항상 머릿속에서 했고 그리고 리소스원이 주창하는 기술을 사회하는 막연한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하면 기술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커뮤니티 메모리 이 사진 일부러 갖다 붙인 건데 기술의 사회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 컴퓨터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소수만이 엔지니어들, 소수만의 그 엘리트만이 이 컴퓨터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이 철학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애플에도 영향을 줘요. 애플. 그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든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 있는 거기에도 영향을 주고 그 이후에 이제 애플까지 이 캘리포니아 해커의 철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에 가장 주창을 했던 중심적인 인물이 리 펠제스타인이었던 거죠. 캘리포니아 해커 MIT TMRC의 아까 전에 우리 해커의 본산지인 MIT TMRC 클럽 해커의 근본적인 차별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MIT 해커들은 사실은 사회화에 관심이 없었어. 이 컴퓨터 그 자체의 기능을 어떻게 여기서 이걸로 음악을 만들 수 있나? 이 컴퓨터의 한계를 벗어나는 데 엄청나게 집중을 했다면은 그래서 MIT에서 말하는 컴퓨터는 이건 확장형 컴퓨터인 거야. 컴퓨터가 컴퓨터의 보편 기기로서의 가치를 이제 이 컴퓨터 자체가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음악도 만들고 다른 걸 만든다는데 확장하는 개념이었다면은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 간의 소통이 아니라 기계와 사람의 소통에 되게 중심을 잃었었던 거죠. 근데 캘리포니아 해커들은 뭐냐면은 이 컴퓨터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게 바로 MIT 해커와 캘리포니아 리소스 원의 해커와 근본적인 다른 지점이 있는 거죠. 물론 시기적으로 이게 50년대, 60년대고 이게 70년대니까 버전업을 했겠지. 아까 피터 도이치라는 사람이 MIT 있었다 이쪽 건너오면서 버전업이 됐겠죠. 펠제스타인은 그의 이상과 달리 해커다운 어두운 성격에 소심함이 더하여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대. 이 사람은
피터 도이치 그러니까 저기 리 펠제스테인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원래 에프레임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또 에프레임이 이제 아까 전에 그 주드 미론의 그 남자친구인 에프레임이 리소스 원의 한마디로 인트로덕션을 딱 읽어봤더니 자기 이상량은 좀 같은데 사회화 기술의 사회화 이거 그때부터 리 펠제스텐과 에프레임이 엄청나게 친해지게 돼. 그래 네 이상이 나 이상과 만나는 데가 있구나. 이게 바로 컴퓨터 메모리 프로젝트구나. 커뮤니티 메모리 프로젝트나 커뮤니티 메모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딱 그 지점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버클리 커뮤니티 메모리라는 단체를 이제 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이 장면이 뭔지 알아요? 이 장면이 되게 유명한 영화의 장면인데. 그거 아니야 이거 베트남 거기? 베트남 영화인데. 베트남 영화인데 이게 어파컬리스 나오고 영어 제목은 그거고 원래는 지옥의 무시라는 영화예요. 맞아. 지옥의 무시로 프란치스 포드 코폴라라는 원래 대부 1, 2를 만든 감독이 만든 역작 1979년도 역작의 한 장면인 거죠. 1970년에 이제 봄에 보스턴에서 캘리포니아 돌아온 에프레임 리스킨 아까 전에 그 주드 미런 남자친구 리소손에 들어와 리 펠제스테인과 만나게 되는데 에프레임은 펠제스테인과 같이 자파 가정에서 얘도 자파 가정에서 태어난 거야. 자파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주의 해커로 얘도 어떻게 보면 기술 그러니까 동부까지 가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었을 정도죠. 근데 베트남 전쟁이 그 컴퓨터란 이 기술 같은 경우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거를 알고 이제 회의감이 들었어. 아까 전에 MIT의 그것처럼 컴퓨터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나게 실망을 했고 이제 나는 컴퓨터 세계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다시 서부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컴퓨터가 사실 해커들이 가장 명망이 있는 컴퓨터 디지털 이큐먼트 코퍼레이션 PDP-6 같은 컴퓨터 같은 경우도 PDP-6 같은 경우도 MIT 테크 스퀘어 자체도 얘네들도 다 국방부에서 돈 받고 한 거구나. 군사 용도 이게 결국은 어디에 쓰였냐? 군사 용도로 쓰였던 거거든요. 결국 군사 용도로 쓰였던 거. 얘가 이거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실제와 다를 수 있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 이제 에프레임이 어디에 속했었냐면 보스턴 컴퓨터 컨설팅 회사 다녔는데 자신이 몸담고 있는 프로젝트가 군사 관련 프로그래밍을 깨닫고 그 회사도 그냥 때려치고 나와 버린 거 된 거죠. 그래서 가담하게 된 게 이제 바로 커뮤니티 메모리라는 곳에 이게 중간에 리 펠제스타인이 중간에 있을 거야. 여기에 근데 에프레임은 여기 에프레임 사진을 거의 못 찾았어. 한번 여기 나중에 인터넷 뒤졌다가 에프레임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절대 못 찾아서 에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펠제스타인과 마주하게 된다. 에프레임은 SDS 940년 공동체 데이터베이스 가능성을 보게 되고 이것만 있다면 컴퓨터가 사회에 유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컴퓨터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에프레임은 커뮤니티 메모리라는 그룹을 만들고 에프레임이 커뮤니티 메모리라는 그 그룹을 만들고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시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레오폴드 레코드 입구에 커뮤니티 메모리 터미널이라는 거를 이제 실적으로는 터미널이고 그 SDS 940에서 연산 처리하면 여기서 터미널로 보여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텔레그래프에서 이제 모니터가 없었고 여기서 그냥 텔레그래프로 이제 출력을 했게끔 했었던 방식으로 썼던 거죠. 애플은 해커로 돌아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손받고 펠제스타인은 소통자에 대한 팀 쉐어가 기증한 낡아서 고물이 된 ARS-33 텔레그래프를 다듬어서 이 레코드점 앞에 이 레코드점이 레오폴드 레코드점 이게 여러 상점이 있는데 그 레코드점 앞에다가 이 장치를 놔두게 된 거예요. 그 인터페이스와 이제 ARS-33 입력 터미널 장치가 갖춰지자 레오폴드 레코드점 입구에 여기가 정확히 어디 입구인지 모르겠지만 레코드점 입구에다 설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사람들이 이 장치를 통해 월세도 알아보고 집 구해야 되는데 월세도 알아보고 직장도 구하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저기 알바 천국 같은 거 그 역할을 한 거야. 그 역할. 사장님. 알바 천국 역할도 실용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네요. 부동산 역할도 해주고, 예, 중고 물품도 판매해주고 우리가 중고나라 같은 경우. 근데 문물 교환, 직접 교환하는 우리가 당근 같은 게 직접 교환. 그 사람들 간에 서로 소통하는 목적으로 컴퓨터가 쓰여지길 바랬고, 그래서 그 장치로 이 ARS 33이라는 텔레그래프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믿어서 FRAM이 거기에 엄청나게 천착을 하게 되죠. 이게 세계 최초의 SNS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진짜 SNS. 근데 에어폴드 레코드 하면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자유방임이었냐면은 원래 비틀즈의 에비로드를 따라해서 이 에비몰이라고 해서 이게 그 레오폴드 레코드 섬 근처에서 이거를 한마디로 오마주해 갖고 이렇게 한 거죠. 옷 다 벗고? 옷 다 벗고. 재밌어서 갖고 왔고요. 처음 5일 동안에 1434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쓰게 되는 거죠. 1434분이면 도대체 몇 시간을 쓴 거죠? 이건 얼마지? 1434분 60으로 나누면은 400 나누기 60 이야, 23.9시간. 23.9시간.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들이 아예 안 볼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모니터도 아니야. 텔레그래프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불편했는데 텔레판 그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야. 나름대로. 그래서 최초의 SNS라고 기록할 만한 거죠. 이야,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맛집을 찾기도 하고 병원을 찾기도 하고 미쳤다. 맞춰 찾아요. 맛집도 찾아나 거기다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은 맛집도 출력을 해줄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지금에 보면 포탈하고 비슷한 포탈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새로 한번 계속 추가를 했어. 새로 한번 계속. 그리고 원래 의도치 않았던 항목들인 이제 애인 찾기, 애완동물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게 페이스북 역할도 했나 봐. 친구 나 너 우리 사용자 이름 입력하고 거기다 입력하고 친구 찾기도 해주고 한마디로 뭐 I love school이라든지 뭐 이렇게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인간의 내민한 부분, 어두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슬슬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어두운 부분도 있잖아. 뭐 그런 부분에서도 키워드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거 좀 발전을 해서 이제 모니터가 달린 커뮤니티 메모리 이제 이런 식으로 모니터가 달린 장비까지 이제 갖추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써져 있잖아. 이게 뭐지 라이트 메시지 포 2.5센트라고 25센트라고 이거 넣으면은 네가 정보를 여기다 입력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거지. 지금 말하는 위키피디아 같은 거죠. 위키피디아. 근데 나도 이거 구동 방식을 정확히 본 적은 없는데 상상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정보를 입력하고 서버에다 접력해서 이건 터미널로 보여주는 거니까. 컴퓨터는 인간에 의해 인간과 함께 무한하게 확장되고 있었어. 이 자체로서요. 펠리스텐과 FRAM은 이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싶었는데 이 거지 같은 컴퓨터가 서버 컴퓨터가 뭐냐 SDS 940이잖아. 아주 형편없는 컴퓨터거든.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시스템이 그렇게 자주 고장났대. 엄청 자주 고장나서 이제 1975년 이게 원래는 1972년도인가 그때 시작했다가 1975년도에 리소스오는 커뮤니티 메모리 터미널을 이제 중단을 결정한다. 프로젝트가 어그러지고 FRAM과 펠제스타인은 그곳을 떠나게 되지만 캘리포니아 해커들의 꿈은 이제 이미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죠. 컴퓨터가 이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 동부에 있는 해커들이 미국 서부로 가서 컴퓨터 세계가 이런 거라는 걸 알려주고 이것이 기술의 사회가 가능한 게 컴퓨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꿈을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들이 이제 개인주의 해커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개인주의 해커들이. 그 대표적인 제품이 뭐냐? 바로 아까 전에 표지에 나왔던 미츠 알테어 8800인 거죠. 기존에 그 동부에 있는 MIT 해커들은 하드웨어를 건들진 않았었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를 이용을 잘할 것인가, PDP-1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집중을 했다면은 얘네들은 컴퓨터를 이거를 또 보여준 회사가 있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만든 제록스가 SDS 컴퓨터가 그지 같으니까 지네들이 그 컴퓨터를 만들어 버리잖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서부의 애들은 하드웨어 자체를 우리가 개인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몸소 실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미츠 알테어는 동부 쪽에 있는 거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거를 확장시켜줬던 데가 어디냐냐 캘리포니아였던 거죠.
근데 기술이 무르익기도 했었어. 기술이 엄청나게 무르익기도 했었죠. 물론 지구상에서 한때 최고의 회사였다. 인텔. 지금은 이제 쪽망했지만 지금은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엄청나게 망가지기 시작했지만 뭐 거기 일조한 회사가 애플이긴 하지만 물론 엔비디아, 애플 이런 회사들이 인텔을 지금 망가뜨리긴 했지만 애플이 사실은 대만에서 TSMC를 그렇게 엄청나게 키우는 바람에 그 상대적으로 인텔이 망가진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인텔 망할 때 됐죠. 역사 속으로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누가 만들었니? 인텔이 만들었거든. 그렇죠, 인텔은. 1970년 4월도에 인텔 8008 혁명적인 사실 이거는 뭐 세탁기밖에 안 들어갈 정도의 성능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지금 세탁기는 이거보다 더 좋아야 될 거야. 그렇죠.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인텔이 실리콘밸리에 위치를 했었거든. 마이크로칩이 등장하자마자 많은 기술자들이 일과 후 집안에서 자기들만의 전자장난감, 그게 뭐라 그랬죠? 전자장난감? 그게 키트야, 키트. 키트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집중을 한 거죠. 그들은 볼드를 설계하고 납땜을 하는데 엄청 공을 들였어. 사실 이거는 그때 당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닌데 아마존에 이런 게 팔더라고. 뭐 라디오 조립. 라디오 조립하는 거 팔어. 아마존. 많이 했었는데. 그게 그 문화가 이 키트 손수 조립하는 그 문화가 사실은 캘리포니아의 가레지에서 거의 다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라디오를 만든다거나 뭐 비디오 기능들 같은 단순한 기능들만 이제 집에서 만들었었고 당시 기술로는 형태해 보이지만 그들의 목표는 궁극적인 게 사실은 꿈꿨던 게 컴퓨터에서 다들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들리라. 나는 컴퓨터를 만들리라. 그들이 컴퓨터에 추구하는 정신은 MILC의 해커와 다르지 않았어. 근데 그들한테 뭐가 있었냐? 이런 게러지가 있었던 거야. 넓은 땅덩어리에 지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자기 차고 같은 데 있었죠. 공간. 컴퓨터가 될 수 있었는 장치에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시도하는 정신을 공유를 했는데 MIT 해커와 캘리포니아 해커들의 다른 점이라면 솔직히 동부 애들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없었거든. 자기만의 공간. 그래서 MIT 그 타임스퀘어 그 9층인가 올라간 거야. 거기 가갖고 밤새면서 거기서 쪽잠 자가면서 코팅하고 있으면은 여기 풍요롭잖아. 서부는 풍요롭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차고가 내 공간이 된 거야. 자기들만의 공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에 강점이 있었냐면 하드웨어를 자기네 직접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라지 테크놀로지가 생기게 된 거죠. 이때 불을 붙이는 인물이 딱 있었죠. 아까 전에 말했던 파퓰러 일렉트로닉스 1975년 1월호에 표지에 등장한 미츠 알테 8800과 개발자 에드 로버츠. 에드가 ED인데 잘못 썼어요. T자가 빠졌네. 어쨌든 하드웨어 해커들 불을 지핀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파퓰러 일렉트로닉스 1월호에 1975년 1월에 쓰였던 미츠사의 알테어 8800 조립 키트.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내가 볼 때는 미치라고 했는데 이거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MIT 연상시키는 거 고인지 아니? 내가 볼 땐 고인 것 같아. 일부러 고의적으로 미치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대표는 하드웨어 취미가의 플로리다 출신인데 플로리다는 사실은 이 밑에 있어. 서버. 여기에서 여기 있는 게 어떻게 저기까지 전파가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에드로버츠가 사실은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전기장치를 했고 이제 완제품뿐만 아니라 조립 키트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지 같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애들이 디지털 계산기 완제품과 조립 키트를 이제 팔기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가격을 완전 후려쳐 버렸어. 왜냐면은 이거는 인텔 CPU 자체만 375달러거든. 물론 1000개 단위로 갖고 더 싸게 사긴 했었지만 가격이 될 수가 없어. 근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지네들이 칩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게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건 정확한 모델은 아니에요. 근데 좀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조립 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하니까 빚을 계속 지게 된 거야. 회사가. 에드 로버츠가 빚을 계속 지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원래는 얘가 컴퓨터를 맨 처음에 만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아까 전에는 그 아까 완제품이었고 완제품도 아니었지. 그때 당시 완제품도 아니었지만 에드 로버츠는 플랜 B로 인텔 마이크로칩으로 컴퓨터를 만들 구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그 8080
데이터 시트를 딱 보더니 내가 대충 하면은 조립 키트를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 거죠. 1974년 4월 인텔에서 8008 후속 모델인 8080 칩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이 8080의 데이터 시트를 미리 본 레드 로버츠는 이 정도 성능의 칩이랑 컴퓨터에서 만들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인텔이 정말 대단한 거지. 근데 가격이 문제였어. 한 개당 $360였어. 한 개당 $360였는데 360달러 현대전은 얼마야? 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졸라 비싼 거죠. 졸라 비싼 거지. 50만 원이어도. 컴퓨터를 400달러 정도로 하면은 살까 말까인데 CPU 하나가 $360면 누가 사냐 이거야. 그러면은 이미 가격으로 한 $700, $800 돼버리면은 이제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거지. 그때 당시는 또 지금과 달리 지금 그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엄청 비싼 거지. 아마 곱하기 10은 해야 되고 5 내지 10 정도 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인텔을 꼬셔. 우리가 1000개, 내가 1000개 단위로 살게. 1000개 단위로 살 테니까 개당 $75로 후려쳐줘. 근데 인텔이 이걸 받아들여줘요. 한 개당 75개도. 그러면은 1000개로 하니까 $7,500에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칩 가격이 해결됐는데 이게 너무 이사철로 만들다 보니까 좀 거지 같아. 그러니까 기술이 아주 뛰어난 애는 아니었어. 에드로버츠가. 근데 여기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불을 붙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에드로버츠보다 더 어쩌면 이 역할을 더 했던 사람인데 에디터 레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경쟁사가 라디오 일렉트로닉스라는 경쟁사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최초의 수제 기계라는 거를 딱 경쟁사에서 먼저 이걸 발표를 딱 해버린 거야.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컴퓨터다. 이것도 컴퓨터인데 되게 좀 허접하잖아. 이거 제대로 안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경쟁사에서 이걸 딱 내보내니까 파퓰러 일렉트로닉스에서도 열받은 거야. 야, 쟤네들 이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집중이 확 된 거야. 파퓰러 일렉트로닉스 이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 확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레스 솔로몬이 이제 이 파퓰러 라디오 일렉트로닉스를 좀 엿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혈안이 막 든 거지. 엿먹이고 싶은데. 근데 얘가 막 예전에 1972년도에 11호로인가 거기에 보니까 디지털 계산기를 기고했던 미츠사 에드로버츠가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근데 망하고 있다는 건 몰랐던 거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때문에 얘가 망하고 있다는 건 모르고 한번 소식을 들으니까 한번 가볼까? 가보게 해서 봤어서 솔로몬은 이제 미츠가 만든 컴퓨터를 빨리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만들어지지 않았거든. 얘가 계획만 있었던 건 알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가 프로타입이 딱 한 대 있었어요. 한 대. 근데 사실 멀잖아. 아까 전에 보면은 여기 플로리다에서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항공대표로 보내는데 그것도 또 분실해 버려. 프로타입도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지 볼 수 없던 솔로몬은 에드로버츠 말만 믿고 내가 그냥 얘도 이제 답답한 거지. 빨리 이거 경쟁사보다 또 엿먹이는 지금 뉴스를 표지에다 딱 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가짜 사진이야. 한마디로 작동도 안 되는 가짜 사진을 딱 싣게 되는 거죠. 판매 가격은 $397로 해서 이걸 딱 싣게 되는 거죠. 제품도 없는데. 그 나중에 제품이 나오긴 해. 근데 이게 모니터도 없어. 이 작동하는 게 한마디로 이게 스위치만 달려 있는 거지. 똑딱이 스위치만. 이걸로 그냥 입력을 하는 거야. 신기하네. 더하기 빼기만. 어쨌든 이걸로만 작동하는 컴퓨터야. 사실 컴퓨터를 보기도 민망해. 그렇죠. 이걸 누가 컴퓨터라고 그래. 그 메모리 256비트 정도밖에 안 됐고 입력 장치가 없이 이제 오직 토글 스위치 이게 토글 스위치인데 토글 스위치를 유일한 입력 방식이었고 출력 방식은 LED 이게 다야. 이게 나중에 이걸로 해갖고 입력을 해놓으면은 이제 여기서 깜빡깜빡 어떻게 했겠지. 그걸로 보고 이게 유일한 출력 장치였던 거죠. LED 보여주는 게. 모니터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난 출력 장치가 있었네요. 그렇죠. LED 이거 자체가 출력 장치였던 거죠. 그때 당시에 에드로버츠는 사실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 빚만 $35만 했어. 왜냐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원래
그 계산기를 키트를 갖고 다 팔아먹이고 있으니까 얘가 그리고 엄청나게 싸게 밀고 붙이니까 네. 이제 도저히 못 버티고 그래서 얘는 사활을 건 거야 미치에다가. 아 그렇죠. 그래서 파퓰러 일렉트로닉스에다가 야 무조건 작동된다. 작동되니까 이거 실어달라. 그리고 이 편집자도 이제 애가 탄 거지. 야 나도 경쟁 잡지사를 이겨야 되는데 얘네 둘이 의기투합이 된 거야. 의기투합이 돼서 야 나는 빚을 청산해야 되고 편집자는 우리는 빨리 이 파퓰러 일렉트로닉스를 경쟁사를 압도하는 기사를 내보내야 되고 이거에 딱 아다리가 맞은 거죠. 문제는 이게 이 제품은 사실 이 조립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었어. 조립을 해야 되는 제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 어려웠던 거지. 사실 그 한마디로 키트만 있고 네가 갈아서 납땜도 하고 다 하라는 얘기야. 그러네. 다 있어야 되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려. 하루에 400대가 팔리고 5달에 5,000대가 팔려. 그래서 결국은 얼마큼 챙기게 되냐면은 빚을 다 감고 25만 달러 순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파퓰러 일렉트로닉스의 잡지에 실렸기 때문에 이게 캘리포니아까지 전파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사실은 이거는 에즈 로버츠도 예상을 못했던 거야. 이렇게 팔릴 줄 몰랐거든. 그렇겠죠. 이렇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팔린 줄 그래서 통장이 25만 달러 보고 엄청 흐뭇했다는 거죠. 좋겠다. 근데 그 다음 작품은 없어 사실. 근데 아, 근데 하드웨어 해킹 이제 원래 이 책 제목인데 여기 디미스파이드라는 게 이제 미신을 탑하는 방식, 이거 미신을 탑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거는 그냥 예시 화면인데 알테어 8800 이제 조립 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납땜을 다 일일이 사용자들이 사서 바로 디와이어로 납땜하고 조립하는 일명 덕후들이 쓰는 기계였던 덕후들이. 하드웨어 해커들은 자신의 방에서 장기들의 방이 있으니까 그 방 안에 골방에 앉았는데 아니 가라지에 가갖고 열심히 납땜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 애들도 이제 그 전통이 아직 남아있지. 조립 PC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있죠. 우리 아들이 원래 나는 맥밖에 안 써줬으니까 왜냐면은 얘네 컴퓨터 게임하기 싫다니까.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어. 야 네가 만약에 컴퓨터를 갖고 싶으면은 내가 조립은 허락해줄게. 대신 아빠가 조립을 도와주긴 했지만 네가 거기 있는 모든 부품을 네가 골라라. 왜 좋은지 고르고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것들 네가 고르고 케이스하고 이런 것도 네가 다 골라라. 그 얘가 어느 순간 이번에 라디오는 사야 되는데 AMD 거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가 DDR5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런 거 알아요? 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 하드웨어 해커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나는 F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네가 컴퓨터를 만들면 그건 허락하겠다. 조립된 거 그러니까 완제품을 사는 건 나는 허락 안 하겠어. 그거는 맥으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너는 게임하려고 사는 건데 내가 그 게임하기 위해서 얘네는 왜 목적은 게임이지 사실은. 게임이죠. 게임이긴 한데 한 개라도 배울 수 있다면은 조립 PC는 너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형하고 의기투합해갖고 난 얼마 보탤게. 너는 형도 얼마 보태. 이래갖고. 근데 형은 안 알아봐. 왜냐면 열정이 동생만큼 있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 열정이 없구만. 게임은 하고 싶어 하지. 근데 굳이 완제품 사면 되지. 첫째는 그래. 첫째. 내가 투자를 해주잖아. 나는 투자 비용으로 한 3분의 1 돈 줄게. 그 협의를 봤어. 대신 네가 주로 쓰고 나는 그러면 옆에서 네가 게임 안 하시니까 내가 게임할게. 이제 그렇게 협의를 받더라고. 그 문화가 조립 PC 문화가 어디서 시작했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자기 방에 컴퓨터가 생길 수 있다는 열망 하나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믿을 수 없는 제품이 미치라는 회사가 드포잡 회사였거든. 드포잡 회사의 장치를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한 거야. 물론 5,000대 팔리게 얼마나 대수야? 얼마 많이 팔린 건 아니야. 지금 말하는 지금은 몇 천만 대 팔리는 이 시점에서. 근데 이때 당시 혁명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테어 8800 구매했던 안 했든 간에 자기 방에 컴퓨터를 열망했던 하드웨어 해커들이 마음이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 뭔가 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기술의 사유화하고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알테어로 인해서 해커들은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었죠. 이게 이제 기술의 사회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개인적인 그러나 보다 확장되는, 이제 원래는 굉장히 개인적인 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커뮤니티 형성이 시작하는 거죠. 커뮤니티 시작하는 거죠. 뭐 이거는 여기에 적합한 말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MIT 해커들이 다 죽었다고 봤거든. MIT 해커들이 1970년대에는 이제 사라진 것좀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메가더가 한 얘기였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만 사라질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 노병이 어디로 갔냐면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살아난 거야. 캘리포니아에서 서부에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그게 어디냐? 실리콘밸리라는 거. 실리콘밸리에서 이 해커들이 다시 살아나서 기술의 사회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진짜 안 죽었네. 안 죽은 거죠. MIT 해커들이 흩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캘리포니아에 아까 피터 도이치만과 같은 사람들처럼 정착하게 되고 해커 정신이 이곳에서 심어지게 된다. 그것을 자양분으로 하여 캘리포니아 새로운 스타일의 해커들이 탄생되게 되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컴퓨터와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컴퓨터를 매개로 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세상, 아까 전에 말했던 커뮤니티 뭐였죠? 커뮤니티 메모리라는 클럽이 된 것처럼, 그래서 대표적 커뮤니티 메모리 그룹, 컴퓨터를 통한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형성하여 관계망을 만들어 그 시작을 알렸고, 그 최초의 SNS를 만들게 된 거죠. 당시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하여 결국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왜냐면은 그때 당시 컴퓨터 그지 같고 그러니까 에프레임과 그 다음에 리 펠젠스타인이 사실은 포기를 해버렸거든. 그러나 그것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드가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현재의 뿌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뿌리가 되네. 씨앗이 됐구만. 씨앗이 된 거죠. 그래서 해커들은 대기업이 만들어진 컴퓨터를 거부했고, 그러니까 파기 SDS 그 인수된 SDS 컴퓨터를 거부한 것처럼 개기업이 만들어진 컴퓨터 철저히 거부를 하게 됐죠. MIT 해커들이 IBM 메인프레임을 대신하여 DEC PDP-1을 선택했듯 대기업이 만들어준 컴퓨터가 아닌 자신이 직접 만드는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기를 원했던 거죠. 개인용 컴퓨터 그 시작을 알린 건 하드웨어 취미가 에드 로버츠가 만든 알테어 8800이었다. 물론 되게 허접했지. 이거 직접 다 만들어야 되니까 되게 허접했고 사실은 제대로 기능은 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파퓰러 일렉트로닉스에 이런 말이 써져 있어. 알테어 8800으로 모든 가정의 컴퓨터가 놓이는 시대. SF 작가들이 즐겨 다루던 주제였는데가 도래했다.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알테어 8800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 다음 편이 실질적인 주인공이 되긴 해요. 알테어의 가치는 하드웨어 그 자체를 넘어서게 되고, 따로 놀고 있었던 개인의 취미가였던 캘리포니아 해커들은 알테어 8800이 중심이 되어 개인용 컴퓨터 커뮤니티에 형성하게 된다. 이때부터 이제 개인용 컴퓨터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슈퍼스타가 등장하게 되죠. 물론 다 알겠지만 스포일러도 아니지만 슈퍼스타 해커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등장하게 되죠. 캘리포니아 해커 집단은 이제 개인 컴퓨터가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반은 뭐가 됐냐? 아이들까지도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이 정신은 뭐냐? 앨런 케이가 제로스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다이나모 그 이상향을 만든 거고, 그것이 일종의 제로스 알토라는 기계를 통해서 아이들마저까지 컴퓨터를 쓸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는 아이패드까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이 200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아이패드가 진정한 컴퓨터의 개인화 그리고 커뮤니티화를 이끌게 되는, 한마디로 기술의 사회화의 어떻게 완성작이 되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태블릿 PC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이상형으로 누가 만들었냐? 알란 파커가 만든 미니컴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기술의 사회에 대해서 리리 팔제스타인과 에즈 로버츠, 그다음에 에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